버스 타고 고향에 단 한 번도 가지 못했다. 휠체어 탑승 가능 고속버스 시범사업 첫날인 오늘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정부의 시범사업을 반기면서도 내년 예산안에 해당 부분의 예산이 없다며 과연 실천 의지는 있는 것이냐 우려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버스 타고 고향을 가고 싶다는 외침, 13년 만에 시범사업이 시작된 만큼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대 사업에 정부의 노력 그리고 국민 모두의 배려와 협조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죠. 그리고 이해찬 대표도 상당히 바빴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만났고요. 또 불출마를 선언한 이철희 표창원 의원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요. 서울타임즈 정상근 기자,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두 분 친하시냐고 물어봤더니 박정호 기자는 좀 친해보려고 하는데 정상근 기자는 떨떠름한 표정으로 뭐 별로 그러고 싶진 않는데 뭐 나는 뭐 이런 표정이셨어요. 얼른 끝나고 집에 가고 싶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제가 잡으려고 그러는데 네. 맨날 집에 가더라고요. 그렇게 지척대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옳은소리 가족 애니메이션 이게 제목인가요? 네, 제목입니다. 가족이? 네, 옳은소리 가족이라고 네. 오늘 두 번째 편이더라고요. 몰랐는데. 그래요? 첫 번째 편도 있나 보죠? 첫 번째 편도 있었다고 하고 어쨌든 두 번째 편이었는데 이게 뭐 내용이 이 문재인 대통령을 이제 벌거벗은 임금님으로 어머나. 비유를 하면서 네. 네. 제가 뭐 그런 설명을 내용이죠. 좀 드리자면 그 문재인 요새 불량교시 많아졌어요. 박정호 기자가 많이 견제하셔야 돼요. 네. 캐릭터가 네. 그 만화 영화에 등장하는데요. 즉위식을 앞두고 옷을 맞추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벌거벗은 임금님 그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안보 재킷, 뭐 경제 바지, 인사 넥타이를 맞춰 입는 건데 그게 이제 눈에 안 보이는 건데 그걸 입었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 앞에 나가서 창피를 당한다 이런 내용인데 특히 인사 넥타이를 설명하면서는 조국 전 장관 캐릭터가 네네. 경찰차 앞에서 수갑을 차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해요. 그 문재인 대통령 캐릭터가 이를 보고 안 그래도 멋진 조 장관이 은팔찌를 차니 더 멋있구나 라는 말을 합니다. 완전히 비아냥거리는 그런 거군요. 네, 그래서 거기 이제 옳은소리 가족 할아버지가 손주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상황인데요. 교훈을 들려주는 그 장면에서 이것이 바로 끊이지 않는 재앙, 문재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전에 표창원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더러운 잠이었나요? 네네. 그 전시가 있어 굉장히 논란도 됐었고 그리고 비판을 많이 했었잖아요. 자유한국당 측에서. 근데 그랬었죠. 본인들도 또 이런 거를 하면은 이제 민주당에서 굉장히 뭐 격앙된 분위기였을 것 같아요. 네, 뭐 민주당에서 그 네. 비판도 상당했고, 근데 뭐 특히 이제 황교안 대표가 뭐 얼마 전에 네. 또 문재인 대통령 하야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이게 뭐 밤샘 집회였거든요, 거의. 네, 밤샘 그 집회였는데. 금요일부터 한 거. 네, 맞아요. 네네네. 금요일 날 오후부터 시작해서 뭐 청와대 행진도 했다가 이제 네네. 저녁 그 새벽까지는 이제 새벽 기도회가 있었는데 여기 이제 황교안 대표가 또 참석을 해서 새벽 5시 반까지 계속 네, 정말요? 현장을 지켰어요. 그래서 체력은 좋으시네. 네, 근데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제 집회가 이제 좀 막말과 색깔론이 좀 난무한 그렇죠. 집회였다라는 건데 이 정강훈 목사가 주최를 했죠. 이 한기총 회장 정강훈 목사가 주최를 해서 뭐 김정은의 하수인 문재인을 청와대에서 끌어내자 뭐 이렇게 외쳤고 뭐 연단에서 뭐 멸문하자, 그러니까 문재인 아이고. 멸망, 뭐 이렇게 하자. 이 박근혜 대통령님을 옥에서 빼내고 문재인을 넣자, 뭐 이런 식의 선동이 좀 반복이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황교안 대표가 이런 집회 되게 많이 나가고 또 장외 집회 열자는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이게 본인이 원내 있지 않아서 그런가요? 왜 그런 걸까요? 굉장히 좀 열심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네. 집회에는. 그런데 사실 황교안 대표가 검사 시절에는 네. 이런 밤샘 집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었어요. 그래요? 그런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황 대표가 창원지검장을 지내던 2009년 3월에 낸 집회시위법 해설이란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 사실 이게 미국산 쇠고기 문제로 대규모 촛불 시위가 벌어진 다음에 낸 책이에요. 이 책 내용을 보면 야간의 집회 시위는 주간에 비해 질서 유지가 상대적으로 어렵고 공공의 안녕 질서에 해를 끼칠 개연성이 높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야간 5개 집회 금지법은 합헌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뭐 이건가요? 그러니까요. 근데 자신이 이렇게 야간 집회 그렇군요. 밤새도록 참여를 했고요. 근데 이 법안이 다음에 2010년 7월에는 그 헌재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어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낮이든 밤이든 24시간 집회가 가능해졌고 그 수혜를 받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네. 열심히
참석을 하고 있다는 네, 황교안 소식.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원외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죠. 장외에서 네. 열심히 투쟁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있고 뭐랄까요? 하여튼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집회 같은 경우를 하면서 좀 당 지지율이 본인 지지율이 올랐으니까 뭐랄까요? 지금 황교안 대표는 뭐 일종의 이제 그 성적을 올리는 그런 커리큘럼 약간 따르듯이 계속 삭발 버프가 있는 것 네, 같아요. 같은 일을 삭발하고 반복하는 것 나서 같아요. 이미지도 좀 달라지고 그걸로 좀 이렇게 인기도 올랐다는 얘기도 사실 있고. 맞아요. 근데 예. 이제 삭발을 두 번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어. 머리가 다 자라야 그다음에 삭발을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당장은 그게 안 되니까 일단 집회에 참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이철희 표창원 의원 두 분 다 지금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라고 선언했잖아요. 두 사람을 만났다고 그래요? 설득하려고 만난 건가요? 사실 이해찬 대표를 만나지 못하고 네. 불출마 의사를 밝혔으니까 만나는 게 뭐 기정사실화 돼 있었습니다. 면담은 잡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철희 의원과 표창원 의원이 이해찬 대표를 면담하고 나서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좀 했어요. 그 네.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이철희 의원은 우리 당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쇄신 혁신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20, 30대 젊은 층의 호응을 더 받는 정당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다 이게 설명을 했고요. 표창원 의원은 자유롭게 바른 말, 옳은 말을 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씀드렸다. 혁신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요청했더니 이해찬 대표도 이에 동의하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철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해찬 대표 책임론을 또 거론을 해갖고 네, 그랬었죠. 약간 이제, 언론에서 많이 다뤘었는데. 근데 뭐 특히 이제 조선일보에서 오늘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 내일 의총이 있잖아요. 민주당 네네. 의총이 있는데 그때 이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뭐 공개적으로 이해찬 책임론을 제기하려고 한다. 그래요? 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이라는 사람이 조선일보랑 인터뷰를 했는데 이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의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다. 30일 의원총회에서 뭐 지도부 책임론을 포함해서 뭐 어떤 요구를 할 것인지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이해찬 대표의 반응이 좀 미비하다라고 하면 좀 의총 분위기가 심각해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덧붙였다라고도 합니다. 제가 좀 취재를 해봤는데요. 네. 한 중진 의원하고 좀 통화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중진 의원 말은 아니 지금 이해찬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 뭐 문제를 제기하고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 얘기를 할 거냐. 만약에 어떤 게 잘못됐는지 얘기하고 그런 과정이 또 노출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 내 뭐 내분이 있다, 갈등이 있다 이런 게 보도가 될 거고 그럼 민주당 내에서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이나 공수처 설치 문제 이런 것들도 흔들리는 게 아니냐. 이해찬 대표한테 뭔가 불만이 있고 이게 잘못된 길이라고 생각했으면은 조국 장관 사태 전에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든 아니면은 뭔가 의견 교환을 하든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 상황은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중진 의원을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뭐 그 전에 말하기도 애매하고 뭔가 좀 계기가 있어야 사실 얘기고 나오기도 하는 거니까.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좀 아쉽다는 거죠. 그 네. 중진 의원 그러니까 안에서 입장에는 조용하게 해결을 했으면 초선 좋겠는데. 의원들의 그런 얘기도 좋지만은 네. 지금 그런 상황이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렇군요. 민주당이 뭐 썩 좋은 상황은 일단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중진 측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이낙연 총리도 만났다는 얘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뭐 당에 언제 복귀하냐 뭐 이런 얘기를 나눌까 총선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를 나누지 않았을까라는 네, 상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네, 오늘 국회 교수단체 대표연설 전에 비공개로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총리가 만났는데요. 그러니까 일본 방문한 그 관련된 보고를 했다 이렇게만 얘기했고요. 에이 그만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아베 총리 만난 얘기했다 뭐 이렇게만 얘기했고 민주당 복귀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다라고 이낙연 총리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네. 뭐 다른 뒷얘기 좀 들려주세요, 정상 기자님. 근데 뭐 오늘 중앙일보 나온 보도를 보니까 뭐 수도권 의원들이 이낙연 총리가 당에 언제 돌아오느냐 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다 뭐 이런 보도가 그래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계호 의원이 거의 뭐 이낙연 국무총리와 네. 좀 많이 가까운 이낙연 국무총리의 예전 지역구를 이계호 의원이 네. 받았었죠. 그래서 좀 많이 가까운 분이긴 한데, 그래서 좀 이 말이 좀 이낙연 총리와 뭐 교감 후에 나온 말인지 아니면은 그냥 교감 없이 별도로 한 말인지 뭐 그게 좀 주목이 됐는데, 일단 이낙연 총리가 뭐 거취 관련해서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뭐 본인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뭐 조화롭게 하겠다. 뭐 이렇게 원론적인 입장만 보였다라고 합니다. 내년 총선을 치를 때 이낙연 총리가 좀 더 뭔가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라는 의미인가요? 이 초선 아무래도 의원들은. 뭐 당 중에서 이제 네. 대선 후보 지지율이 1위이기도 하고 1위니까. 전체 1위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점점 좀 낮아지고 있고 좀 그런 상황이기도 하니까요. 네. 요새는 좀 나아지는 반등하는 것 같기는 하던데. 네네. 근데 어쨌든 뭐 지금 차기 대선 주자 중에서 1위란 말이에요. 이낙연 총리가. 예전에 고건 총리도 1위를 하기는 했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조금 다른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드는데 우리 기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시나요? 뭐 국회에서는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복귀는 기정사실하고 네. 12월 달 지나서 복귀할 거다. 네. 그럼 어떤 역할을 할 거냐? 하나는 비례 앞번호를 받아가지고 전국을 누비면서 총선을 네. 이끌 것이다. 아니다. 또 하나는 뭐 황교안 대표나 이런 야당의 주요 인사와 붙을 것이다. 격전지로. 지역구에서 붙을 것이다. 황교안 대표 비례로 가면 그러면 이낙연 총리 비례로 비례로 가서 가면 대구로 가면 어떡하지? 그럼 대구로 가고 그거 좀 생각을 해보고 약간 네. 좀. 그러니까 예. 그만큼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당내에서는 네, 기대가 그렇군요. 있다는 거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정운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지난 18일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가지고요. 네. 야당 의원들 질문에 12월까지는 사퇴하지 않을 맞아요. 것이다. 네. 12월까지 일정이 차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말이 그 그렇습니다. 안에 숨어 있다라는 네. 이야기가 되겠죠. 뭐 글쎄 뭐 지금 만약에 이낙연 총리가 이제 나간다면 네. 그러면은 누가 뒤에 들어올 것이냐. 청와대는 뭐 생각을 아직은 안 하고 있는 건가요? 근데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청와대가 뭐 가타부터 뭐 얘기를 한 적은 네. 없고 이제 다만 이제 언론에서 거론되는 사람들이 몇 분 있기는 네네. 한데 뭐 김진표 의원이라든지 아. 뭐 원혜영 의원 아니면 뭐 이제 김현미 장관, 유은혜 장관 이런 분들이 뭐 거론되고 있긴 합니다만 김현미 장관이 유은혜 장관도 총선 나갈 거 아닌가요? 근데 그 못 나갈 것 같다라는 아, 얘기를 정말요? 김현미 모르죠. 장관이 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얘기를 상황이죠. 했었어요. 사실은. 네. 아, 두 분 다 이제 총선에 나간다는 의지가 좀 분명해 보였는데 네. 요새는 조금 분위기가 바뀐 것 같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 한편에서.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도 얘기했잖아요. 당연히 저의 거취는 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뭐 조화롭게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듯이 혼자만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지금 정상근 기자가 얘기했듯이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들이 다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그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인사청문회 끝나고 그냥 임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사청문회 통과해야 된다는 그게 가장 큰 걸림돌인데 의원 불편한 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아무래도 아마 의원들이, 하마평에 네. 오르고 의원들 중에서 지명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서울타임즈로 돌아왔습니다. 정상근 기자, 박정호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 지금 패스트트랙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 그리고 심상정 대표가 충돌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네.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원 세비 총액을 동결한 전제 위에서 의원 정수 확대하자. 네. 이 의원 정수를 검토하자는 게 오래된 논의다. 그러니까 10% 확대선까지 네네. 얘기를 했어요. 330명까지 된다는 건데 여기에 대한 한국당의 반발이 오늘 뭐 아침에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지도부가 돌아가면서 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의원 세비 총액만 동결하면 추가적인 국민 부담이 전혀 없다는 것인가라고 지적을 했고요. 국회의원 한 명에게 들어가는 돈은 세비만이 아니다. 돈이 더 들어간다. 이걸 주장을 했고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밥그릇 본색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치개혁, 선거개혁 모두 핑계였다. 속내는 국회의원 배지 욕심, 정의당 의석수 늘리기 욕심이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갖고서는 300석을 그대로 유지를 하자면 지역구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럼 이제 지역구를 뺏기게 될 수도 있는 의원들 혹은 경쟁을 해야 되는 의원들을 좀 달래야 되는 상황도 있거든요. 다른 야당. 그래서 아마도 그래서 그렇다면은 세비를 늘리지 않고 예산을 그대로 고정시켜 놓는 한도 내에서 이제 뭐 의원 의석수를. 의석수를 네. 늘리자. 네. 근데 사실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 숫자 늘리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게 이제 좀 민주당이 곤혹스러운 네. 부분인데 이 처음에 국회의원 수를 늘리자라고 처음 얘기가 좀 시작이 됐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 얘기가 나오니까 뭐 국민들의 반발이 좀 심하기도 했고 그래서 어떻게든 좀 의석수를 유지를 하면서 이 비례성을 늘려보자라고 해서 했던 게 뭐 50% 연동형 비례대표에 플러스 뭐 석패율제 도입에 뭐 이렇게 네네. 복잡하게 이 구상이 갔던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구 의석이 결국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지역구 의석이 줄어드는 의원들은 뭐 당론과는 상관없이 이제 본인의 입지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거고 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본회의에 부의하면 통과가 될까? 뭐 이런 고민까지 갖고 그래서 심상정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의원 수를 그러면 늘리자 대신 세비를 좀 개인당 한 명씩 돌아가는 세비를 좀 네.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3부에서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출연 예정이세요. 다른 이슈로 출연인데 제가 그냥 한번 물어볼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걸 네. 논의하지 않으면 네. 검찰 개혁 문제도 참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박지원 대한신당 의원이 의원 숫자 안 늘리면 공수법도 없다라고 또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군소 야당들은 지역구가 더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들
의원들의 이해관계 걸린 부분들 민주당 내에서도 아마 선거제 개편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걸로 인해 갖고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제일 좀 많이 의석수가 줄어드는 지역이 이제 호남 지역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 대한신당이라든지 민평당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협조를 못한다 하면은 사실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타협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민주당 생각이 입장에서는 드는데 머리가 아픈 진짜 머리 상황이 아프겠네요. 됐습니다. 뭐 사법 개혁안도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이 정의당 도움이 없으면 또 안 되는 네, 것이고 이러기도 어렵고 좀 저러기도 어려운 좀 그런 상태죠. 네. 복잡합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제가 김종대 의원한테 슬쩍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인데요. 짧게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경찰이 군복을 입고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에 대해서 체증을 해서 사법 처리를 한다.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어떤 얘기? 우리가 사실은 이제 군복 입고 참석하는 분들은 보수 집회에서 많이 보거든요. 그렇죠. 네. 보수단체 회원들이 좀 군복을 입고 집회에 참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게 사실 불법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이 법률에 따르면 이 군인이 아닌 자가 군복을 착용을 하거나 이 군용 장비를 사용 또는 휴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네. 그런데 이 집회 참가자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군복을 착용하고 그렇죠.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나라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뭐 국정감사 때 경찰 측에 얘기를 했고 이 경찰 측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이 결론은 실제 군복을 착용한 분들에 대해서는 좀 원칙대로 단속 처벌하기로 한 그런 상황입니다만 그런데 이게 만약에 유사 군복일 경우 그러니까 군에서 보급한 군복이 아니라 할로윈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 그러면? 그러니까 뭐 사제로 이제 사는 네. 저 그런 군복일 경우 뭐 그런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할 거냐. 사진 찍어서 구분이 가능할까요, 그게? 근데 뭐 하여튼 군용 군복과 네. 아니면 밖에서 파는 이제 군복 비슷한 옷들에는 뭐 차이가 있겠지만 근데 육안으로는 좀 식별이 어려운 상황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좀 이 기준이 좀 모호해서 이게 실제로 사법 처리까지 이어질 것인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좀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사실 이 보수단체 이제 군복을 입고 나가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보수단체 집회에 나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과잉 대응이다. 네. 네, 뭐 그런 얘기 또 나올 수도 네,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경찰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판례에 따라서 보면 유사 군복 착용이 처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 민간인이 실제 군복을 입은 군인과의 식별이 곤란할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곤란할 경우가 어떤 경우냐 이게 좀 구체적이지 애매하네요. 않아요. 애매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잉 대응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왜냐 의사표현을 위한 퍼포먼스 맥락에서 군복을 민간인이 착용하는 거라면 표현의 자유 이걸 보장하기 위해서 이건 놔둬야 된다. 왜 처벌하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한 이슈들이 막 얽혀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럼 불법이면 딱 사법 처리해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네. 있겠지만은 유사 군복 유사 군복도 있고 네. 복잡하네요. 이게 어떻게 식별하느냐 구체적인 기준도 뭐 하나 둘 셋 이렇게 다 정해진 게 아니고 그렇기 네. 때문에요. 어렵고 표현의 자유 문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장 뭐 이 사후에 사진을 찍어놨다가 영상을 찍어놨다가 사후에 처벌한다? 이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앞으로 현재로서는. 모든 군복에 상표를 붙이는 거는 상표 무슨 상표? 군방부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라는 걸 증명할 수 있게. 진짜라고 증명할 수 있게. 네. 그게 있어도 되나요? 근데 군복에? 그러면은 적들이 그러면은 너무 나간다 네. 내가. 뭐 적들까지 나오는데. 아니 뭐 왠지 그냥 그럴 것 같아갖고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정말 군알못에 그냥 한마디였다 생각하시고 알겠습니다. 뭐 오늘 여러 가지 소식 전해주시느라고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박정우 기자 그리고 정상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Last night, the United States brought the world's #1 terrorist leader to justice. Abu Bakr al-Baghdadi is dead. He was the founder and leader of ISIS, the most ruthless and violent terror organization anywhere in the world. 네, 해외 핫한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목소리 뭐 들으셨으니까 뭔지는 다 아실 것 같은데. 네, 이슬람 급진 무장 세력이죠. IS 수장인 알바그다디가 미군의 공격으로 숨졌다라고 방금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트위터에다가 오늘 대단한 발표가 있을 것이다 네. 라고 먼저 예고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사실은 CNN이나 다 뉴스가 떴기 때문에 이거구나 그 생각은 그러니까요. 했었는데 네. 어제 뭐 전격적으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바그다디가 미 군견의 추적으로 도망치다가 터널 끝에 다다르자 자살 폭탄 조끼를 폭발시켜서 숨졌다. 사망 현장
현장에서 DNA 검사로 신원을 확인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알바그다디의 자녀 3명, 부인 2명도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뭐 전성기였던 IS의 전성기였던 2014년부터 빈라덴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미친 인물 이렇게 평가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그동안 소재를 파악하는 데 공을 들여왔는데 이번 작전도 5년여의 추적 끝에 시리아 북부 이들립 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최정예 특공대원 수십 명이 투입이 됐고요. 이라크, 터키, 시리아, 러시아 이렇게 다양한 조력자들이 정보를 제공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일단 IS 지도부는 당분간은 혼란에 빠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탄핵 조사, 시리아 철군 결정이 잘못됐다 이런 비난이 많았기 때문에 살짝 궁지에 몰려 있었는데 이번 일로 재기의 발판이 마련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투입된 게 델타 포스로 알려져 있는데 네네. 예전에 오사마 빈라덴 잡을 때는 그 네이비실에 데브그루라고 정말 최정예 중에 최정예 부대가 가서 갔죠. 잡았었거든요. 네, 요번에 발표를 하면서 뭔가 이제 상당히 네. 대통령스러운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을 한 것이 아닌가. 네. 뭐 시츄에이션 그 상황실이라고 하죠. 그 사진도 막 뿌리고. 그러니까요. 근데 예전에 오사마 빈라덴 그 사살했을 때 그 네. 당시에 그 상황실 사진하고 너무 네. 비교가 돼갖고 그러니까요. 예, 오바마 대통령은 작전 지휘권을 그 군 지휘관들에게 넘겨준 그런 네. 모습이었잖아요. 사이드에 앉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막 전부 다 이렇게 집중해서 쳐다보고 네네. 있고 힐러리 클린턴 당시 국무장관 이렇게 손으로 입을 딱 놀라는 막고 있는 듯한. 모습. 네. 그래서 굉장히 정말로 그리고 모두들 되게 간편하게 입고 나와서 네네. 정말 자다 나왔구나 막 그 생각이 들었는데 요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사진 같은 경우에는 네. 무슨 뭐 회장님 정결회의 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로 쫙 서갖고 앉아 있었죠. 상석에 예, 앉아 있고 넥타이도 네. 막 하고 있고 그래서 저기서 역시 빨간색 넥타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좀 사뭇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어쨌든 이게 아마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핫한 뉴스인 그렇습니다. 것만은 틀림이 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시 3부에서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의 박현도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미국을 상대로 담화를 내놓으면서 미국을 압박하는 얘기를 좀 내놨습니다.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 트럼프 대통령 간의 친분 관계를 내세우면서 미국이 시간 끌기를 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했거든요. 이번에는 조선 아시아태평양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냈는데 북미 관계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건 두 정상 간의 개인적 친분 덕분이다. 하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뭐 안전보장이라든가 제재 완화 같은 새로운 셈법에 대한 북한의 요구는 무시하면서 올해를 무난하게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망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사흘 전에도 발표가 있기 사흘 전에도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이 미국이 이번 연말을 지혜롭게 넘기는지 보겠다. 이런 담화를 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4월에 협상 시한은 올해 연말까지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시정연설에서 했는데 얘기했죠. 근데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김 위원장의 초조감이 커지고 있는 걸 나타내는 그런 담화가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김영철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서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폼페오 국무장관이 제발 네. 저 인간 좀 바꿔달라고 할 정도로 여러 번 정말 얘기를 했었죠. 싫어했고 네. 사실 하노이 회담 결렬된 다음에 약간 좀 이렇게 그 책임을 들고선 이렇게 좀 약간 물러나고 수청됐다라는 됐다. 얘기들이 많이 돌았었는데 다시 돌아온 것은 이제 미국 측에 어떤 메시지를 사실 보내는 거다라고 그렇습니다. 보여지는 거죠. 네, 군 출신으로 대미 강병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재등장한 거는 미국이 태도 변화를 그렇게 보이고 있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압박하는 전략에 나선 것으로 보이고요. 근본적인 관계 전환을 촉구하고 나선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홍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홍콩 시위가 조금 참여 인원이 줄어들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네. 좀 소강 상태로 접어드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어제 오후에도 수천 명의 홍콩 시민들이 모여서 21주째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시위대가 격렬하게 경찰과 충돌을 벌이기도 했어요. 근데 수천 명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6월 9일에는 100만 명, 6월 16일에는 200만 명, 8월 18일에는 170만 명, 이렇게 100만 명을 넘는 집회가 3번이나 네.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십만 명이 참여하는 시위도 여러 번 있었는데 거기에 비교하면 10,000명도 안 되는 거니까 많이 줄긴 한 거죠. 왜냐하면 시위가 좀 4개월이나 좀 오래 그렇죠. 끌다 너무 보니까 오래됐죠. 경제 부문
여러 곳에서 타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가 좀 어려워지는 모습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수 시민이 좀 등을 돌린 영향이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중국계 은행이라든가 상점, 지하철역에 방화를 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약간 과격 시위 모습도 네네.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반감을 가지는 시민도 늘고 있고요. 그리고 홍콩 정부가 송환법을 공식적으로 철회한 것도 시위 동력이 떨어지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중국이 사실 그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노리고 얘기가 있었죠. 있거든요. 네. 예,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지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면 네네. 시민들이 등을 돌릴 것이다라고 아마 노리고 있었는데 아마 그런 수순에 좀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살짝 뭐 우려도 되긴 합니다만은 지금 방금 속보가 들어온 게 있어서 좀 전해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도널드 투스크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현지 시간으로 28일 EU 27개 회원국이 내년 1월 31일까지 브렉시트의 탄력적인 연기 요청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EU 측에서는 1월 31일까지 연기 요청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는데 문제는 이제 영국의 보리스 존슨 조기조선이죠. 총리가 그때까지 뭐 네. 처리를 할 건지 그 전에 이제 처리를 해버리려고 네. 어떤 뭐 또 방법을 조기 쓸지. 조선 같은 네. 극단적인 방법을 또 쓸 수도 있고요. 네. 마크롱 대통령이 물러섰군요. 네. 그렇죠. 뭐 네, 자세한 내용은 추가 소식이 좀 들어오면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시위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미국 대학가에 홍콩 시위가 또 번지고 있다. 이 갈등이 얘기가 있는데 미국 대학에 네. 유학 간 홍콩 출신 학생도 있을 거고요. 중국 학생들이 무지 많아요. 엄청 많죠. 네. 그래서 둘 쪽의 긴장이 좀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거예요. 네네. 아직까지 물리적 충돌이 일어난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뭐 메모지가 붙은 벽이 훼손이 된다거나 아니면 홍콩 시위를 화제로 해서 사적 대화를 나눈 게 조금 어려워지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대요. 근데 대학 당국이 이런 상황을 해결할 해법을 지금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콩 학생들은 홍콩 시위를 미국 대학이 지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런 네. 이제 이유를 내세우고 있는데 사실 대학 당국은 유학생 중에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게 중국 본토 유학생이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는 유학생 110만여 명 중에 중국 본토 출신이 3분의 1에 달하고 있습니다. 와, 많네요. 2017, 18학년도에 미국에 온 유학생 중에 36만여 명이 본토 출신이었는데 홍콩 출신이 7천여 명 정도였으니까 비교가 안 되게 많네요. 36만 대 7천이니까 굉장히 많이 차이가 네. 나고요. 등록금을 이 36만여 명이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으로서는 무시할 수 없는 돈줄입니다. 그래서 2014, 15학년도에 미국 경제에 기여한 중국 본토 학생들의 등록금이 35조 원을 웃돌고 있어요. 하긴 제가 유학을 갈 때만 해도 한국 학생들이 꽤 있었는데 네. 중국 학생들이 이제 막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사실 아시아 쪽에서도 네. 이제 학생들을 뭐 다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몇 명 뭐 이렇게 네네. 쿼터 같은 쿼터. 게 있는데 네. 그걸 다 차지해 갖고 한국 학생들이 유학 가기가 되게 힘들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이네요. 돈이죠. 네. 네. 이걸 무시할 수가 없다. 이게 이렇게 좀 약간 현실은 그렇다. 이렇게 그러니까 나타나고 있습니다. MBA 얘기를 하면서도 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뭐 대학도 사실은 뭐 박사나 석사과정 같은 경우는 대체로 이제 석사는 뭐 돈을 내는 경우도 있지만 박사과정 같은 경우는 돈을 이제 대충 주니까 네. 더군다나 이제 시민권이 있는 미국 시민 같은 경우는 좀 더 혜택이 많고 그래서 외국 학생들한테 좀 받는 게 많은데 그렇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런 걸 포기하기가 힘들겠죠. 정말 힘들 만한 수준인 것 같긴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영국 냉동 컨테이너 사건 지난주에 이제 먼저 소식을 네. 전해주셨는데 중국인들이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39명이 다 중국인일 것 네네.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베트남에서 24가구가 당국에 실종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베트남 출신들이 좀 늘어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지금 베트남 가구들이 다 중북부 지역인 응해안성과 핫딘성에 거주하는 가구에서 실종 신고가 나왔어요. 그래서 주말 사이에 컨테이너에서 사망하기 전에 어머니에게 보낸 가슴 아픈 문자. 아이고. 엄마 미안해요. 저는 죽어가고 있어요. 이런 문자. 어떡하면 좋아. 그 여성도 이 핫딘성 출신으로 알려졌는데요. 가난한 농어촌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선진국으로 미일 입국하려는 젊은이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2016년에 한 타이완 회사가 독극물을 바다에 무단 방류했대요. 그래서 이 지역의 어족 자원이 고갈돼서 관광 산업이 몰락했다고 합니다. 몰락하면
하면서 거액의 빚을 많이 지게 됐겠죠. 네네. 그래서 지금 더 빚을 지더라도 영국을 포함한 유럽의 미립국에서 돈을 벌려는 젊은이가 이 지역에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갖고 돈을 벌어갖고 본국에 붙이려는 붙여서, 거겠죠. 네, 빚을 갚으려는 네. 건데요. 여기에다가 항상 나쁜 게 미립국 알선 조직이 유혹해서 돈을 그렇죠. 떼먹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한 사람당 440원까지 영국에 가면 4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꼬여서 이 사람들을 데려가고 있고요. 냉동 컨테이너에 사람들을 싣는 게 베트남 미립국 알선 조직들이 자주 쓰는 수법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중국이 아니라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었다 네. 대체로. 중국 위조 여권을 많이 중국 위조 여권? 쓴 게 아니냐 이런 추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네, 중국으로 중국인으로 생각을 알려졌죠. 했던 거군요. 네. 근데 이제 영국이 사실 미립국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예, 한 2가지 경로로 간다 그래요. 아마 동유럽이나 이런 쪽을 거쳐갖고 가는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네, 중국, 동유럽 국가를 거치면서 야간에 도보로 산을 타는 경로가 있대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적발될 위험이 높지만 비용이 쌉니다. 그래서 이걸 풀반 루트라고 부르고요. 서유럽 국가를 경유하면서 비교적 안전하긴 한데 한 사람당 한 4,600만 원까지 부담해야 되는 VIP 루트가 있대요. VIP 루트. 네, 그래서 이번 참사는 이 VIP 루트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그럼 돈을 그렇게 많이 내고 내고도 오다가 그런 사고를 당한 거예요? 참사를 당한 거죠. 아유, 그렇군요. 네. 어떻게 그러면 이제 베트남 당국에서 뭔가 대처를 하려고 하겠어요. 영국도 그렇습니다. 그렇고? 현재 공관이 있으니까요. 네. 희생자들의 신속한 신원 확인을 해보라고 일단 지시를 내렸고요. 지금 영국 경찰은 지금까지 사건 관련자 5명을 체포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유,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어쨌든 뭐 가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고서는 이렇게 미립국을 한 건데 네. 다들 사망하게 돼서 또 부모 가족들은 굉장한 얼마나 마음이 비극이죠. 아플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외 뉴스 전해주셨습니다. 전주현 외신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